안녕하세요,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연계 최상위권 설명회 한국사라니 신선하시죠? 저도 요즘 매일매일 이과 학생들을 만나면서 신선한 기분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오늘 자세한 설명회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설명은 짧고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핵심적으로 해서 가장 짧은 설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사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행간을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학별로 반영할지,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해 나가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력을 소개해드리고 내용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화여대 사학과를 전체 수학으로 졸업했고 실제로 다른 분들과 다르게 공교육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1급 전교사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동시에 전국 단위의 학생들을 뽑는 고입 입학 담당관으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문과, 이과 계열에 상관없이 4년 동안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지금 감정선이 메말라 있는지를 더더욱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 있죠. 그 평가원에서 한국사 관련해서 감수를 한 교재, 그러니까 이 교재는 인정한다. 평가원이 한 교재는 단 한 교재입니다. 수능 특강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그 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 합숙 과정에 참여를 하고 1년 전부터 이미 문항 개발과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곧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필수 한국사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수험생이라면 세 가지 포인트는 다 알고 계세요. 절대평가다, 쉬워진다, 이과, 예체능, 문과 모두 할 것 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뻔한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행간, 실제 평가원 출제진들이 할 수 있을 법한 했었던 이야기들, 나눴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선택체제와 필수체제는 이렇게 달라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 뽑아보면 한국사가 필수로 되었다, 평이하게 출제하겠다, 절대평가다, 정근대사가 50%로 늘어난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집어드릴게요. 두 번째, 평이하게 출제하겠다. 많은 학생들은 이것을 쉽게 출제한다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출제가 될까요? 제가 합숙에 들어갔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과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국사를 쉽게 유치하게 낸다고 생각을 하지 말자. 가장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의 시험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쉽다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지, 3.1절을 3.1절로 읽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탄할 만한 상황을 벗어날 만한 그런 상식과 한국인으로서의 교양을 책정하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 절대평가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에, 특히나 어려운 문항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절대평가에서의 그 등급 테이블도 조금 이따 나눠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근대사가 50%로 늘어났기 때문에 학습 양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전근대사가 언제 이전을 전근대로 하는지 아시나요? 전근대는 조선 말기 이전에 약 200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게 원래는 선택체제는 5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중심으로 정치사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이게 50%로 늘어나고 10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다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학습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파트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절대평가의 등급 테이블부터 한번 볼게요. 1등급이 10점, 급간 외에는 모두 5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연계열에게 의미 있는 구간은 몇 등급까지일까요? 4등급, 3등급으로 잡아야죠. 4등급은 1점만 나가도 한 아랫등급으로 갈 수 있는데 간당간당하게 공부를 할 수는 없죠. 3등급으로 잡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 3등급인데 아니 이거 몇 문제 틀려도 되는데 공부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공부에 정도껏이 있어요? 야, 나는 이번에 한 2등급 맞아서 2등급 어찌 딱 공부했어. 이게 안 되는 것이 시험이죠.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는 실은 지금 대학 그 교육과정 평가원 관련한 내용분들도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별로 전형별로 너무나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상위권이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주요 대학별로의 평균값은 대체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값을 보면요, 수시부터 살펴볼게요. 수시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4등급 29점에서 25점의 급간, 자, 여기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1점 차이로 그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수시에 지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어렵나? 이럴 수가 하는 감정이 교차하게 될 거예요. 정시에도 마찬가지예요. 4등급 이상의 경우에는 가산점을 10점, 즉 만점으로 모두 다 책정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시험을 내가 남들보다 잘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 1점 차이로도 그 등급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학별로 최소 0.2점부터 6점까지 등급별 감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0.1점 차이로 정시에서의 등락이 결정이 되는데 한 등급 차이로 0.2점부터 6점까지 등급별 차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어려운 건지 아닌 건지 감이 안 와요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러실 거고요. 단언컨대 한국사는요,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진짜 1, 2등급 해서 한국사 박사가 될 거야,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잘 봐서 대학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등락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등락 중에서도 좀 이따 다시 볼게요. 락의 결정을 짓는 시험이 될 겁니다. 떨어지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한국사를 접해보지 않았던 이과 학생들 너무 많더라고요. 과학 중점 학교를 다녀서 한국사를 처음 본 학생들, 안중근 의사를 실제로 의사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런 학생들에게 등락 중에서 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자, 예외인 경우를 보면 4등급이 아닌 3등급의 정시에 만점을 두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고요. 쭉 보면 아시겠지만 카이스트는 가장 높은 등급을 요구합니다. 2등급까지가 만점이고 그 이후부터는 무려 1점씩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 참고로 보시고요. 대학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는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첫 번째, 짧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학습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교육과정 평가원에 합숙을 들어갔을 때 수능 출제 지침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정해진 시간은, 주어진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내용 요소만 공부하는 것은 현행 수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 한국사를 빨리 부담을 떨쳐내고 다른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 24시간에 대해서 저는 같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수능 출제 지침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요, 현행 교과서의 과반 이상에 나오는 내용 요소만 수능에서 단독 선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사가 총 몇 종인지 아시나요? 8종이에요. 8종 중에서 몇 종 이상이면 수능에 나올 수 있죠? 4종. 그래서 저는 8종에 있는 교과서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말로만 분석한 게 아니라요, 정말 무식하고 정직하고 오래 시간이 걸리는 방법으로 8종을 모두 다 펼쳐놓고 해당 개념어가 어느 교과서에서는 나왔고 어느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는지를 모두 OX로 수작업으로 작업한 이후에 데이터화를 했더니요, 8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어를 모두 다 늘어놓으면 10,000개 이상의 개념어가 나오지만 4종 이상의 개념어는 정확히 1,024개. 그 중에서 유사 개념어군을 묶으면 300개가 됩니다.
10,000개에서 300개로 키워드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 노트를 받으시게 될 건데 그 복습 노트에 A랭크라고 되어 있는 것이 8종 모두에서 나온 그 키워드를 뽑은 거고요. 6에서 7종이 아마 파란색, 4에서 5종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차등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하나로, 교재 하나 모두에 담아서 24시간, 딱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에 모든 개념을 끝낼 수 있도록 강의도 구성했어요. 두 번째, 평가원은요, 문항 유형을 공개했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평가원은 2017 수능 필수 한국사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겠다고 10가지 문항 유형을 공시했습니다. 저는 그 문항 유형의 해설 강의에 참여를 했고 이 관련한 것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 10가지 문항 유형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행가는 기출문제를 전혀 풀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에요. 기출문제가 10년치가 쌓여있고 얼마나 어렵고 문제가 까다롭고 지엽적인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전혀 없고 새롭게 신유형에 개발된 제대로 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판단하기에 제대로 교육과정과 필수 한국사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개발 문항 유형이 나온 것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문제집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저는 추천하는 문제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시고요. 제대로 된 문항, 개발된 문항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그 이전 거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은 한국사의 질에 겁을 먹으시고 포기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여학생들이 많다면 알 텐데 기사에 항상 나오는 이진욱은 하면 이진욱의 기사에 맨날 달리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이진욱의 눈빛은 모르시나요? 제가 팬은 아닌데 이진욱의 눈빛은 진리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나와요. 진리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수능에서도 진리가 되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계 교재에 파묻혀 있어서 매몰되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낼 때요. 검토진이 4명, 문제를 내신 분이 4명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어떤 수능 출제위원이 얘기하시면 검토진들이 다 같이 펴보는 게 각 교과서에 그 문제의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 교과서적 표현을 활용해서 내용을 내야 되고 문제에 오류가 생겼을 때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국사 교과서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8종이나 되기 때문에 교과서의 표현들에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공부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습노트 받으신 데 보면 교과서 통문장 다지기라고 해서 각 8종 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들을 뽑아서 그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교과서 한 권을 읽는 것의 효과를 내도록 복습노트의 훈련을 마련했어요. 그걸 보면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짧았죠. 한국사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한국사는 쉽고 재미있고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걱정과 불안함 이런 것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